어제 중국발 입국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양성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오늘부터 입국 전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당국이 중환자 수와 사망자 통계를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중국 반응과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여야가 기간 종료 이틀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기간 연장 안건을 처리하고 쟁점이던 3차 청문회 시점과 증인 출석 여부는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오늘 장례 미사를 끝으로 영면에 들어갑니다. 교황이 모셔진 성베드로 대성전에는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방문해 교황의 뜻을 드렸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이 30%를 웃돌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327명을 인천공항 검사소에서 PCR 검사한 결과 1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성률이 31.5%에 이르는 것으로 전날 양성률 26%보다 상승했습니다. 어제 중국발 입국자 전체 인원은 1,924명입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인이 인천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 오전 중국인 41살 A씨 추적을 위한 지휘부 대책회의를 열고 이미 투입된 중부경찰서 수사, 형사 경찰들에 더해 광역수사대와 외삭과 경찰들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이 코로나19 환자 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정해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조금 더 투명하게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current numbers being published from China underrepresent the true impact of the disease in terms of hospital admissions, in terms of ICU admissions, and particularly in terms of deaths. We continue to ask China for more rapid, regular, reliable data on hospitalizations and deaths, as well as more comprehensive real-time viral sequencing. This data is useful to WHO and the world, and we encourage all countries to share it. Data remains essential for WHO to carry out regular, rapid and robust risk assessment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adjust our advice and guidance accordingly. 중국 당국이 오늘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1명이었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이 코로나 발병 상황을 축소해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는데 현지에서 보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지금 의료대난을 겪고 있는 상하이 상황 함께 보실까요? 병원 로비와 복도에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주로 고령층으로 보이는데 간이 병상까지 총동원해서 링거를 막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응급 환자들이 병원으로 달려오는 건데 이틀 전에 대기표를 받아야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터에도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돈을 받고 대신 줄을 서주는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될 정도입니다. 화장 비용도 10배나 올라서 우리 돈으로 600만 원가량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한족은 반드시 화장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는데요. 이처럼 화장터가 포화 상태이다 보니 공터에서 자체 화장을 하거나 집안에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영상이 SNS에 공유되기도 합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시신을 태웠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장례 물품을 소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럼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발병 현황 어떻게 됩니까? 네, 중국에서 PCR 검사 의무화 조치가 폐지된 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확진자 집계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 아래에 있는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발병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수치를 보면 어제 하루 기준 중국 본토에서 9,30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단 1명 추가됐습니다. 이른바 발열 클리닉에서 진찰을 받거나 집에서 스스로 약을 먹고 낫는 경증 환자들은 집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망자 집계 기준도 코로나19 확진에 이어 중증 병상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져야 하고 다른 기저질환이 없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보니 상하이 주민 70%가 감염됐다는 현장 의료진의 말이나 최근 한 달 남짓한 기간 중국에서 6억 명이 확진됐다는 타이완 매체의 발표 등이 더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6억 명이라는 숫자, 지난 3년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다가오는 음력설, 춘제 연휴 기간 인구 대이동에 따라 농촌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는데요. 바로 다음 주죠. 1월 8일 중국의 국경 개방을 앞두고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 문턱을 높이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최근 태도를 바꿔서 자국발 입국 규제 움직임에 발끈하면서 역공세에 나섰죠. 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국제 교류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원론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새해 초 미국발 XBB 변이 확산 이후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먼저 관영 매체들은 상하이 주변의 XBB 유입 소식을 연일 주요 뉴스로 다루며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개 브리핑에서 정치적 농간이다, 상응 조치를 하겠다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이라는 발언,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 등 주로 민주주의 진영에서 잇따라 중국발 입국 규제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길게는 한 달 가까운 시설 격리를 적용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또 과거 사드 사태 때처럼 한국 불매 운동으로 번지는 움직임도 나타난다는 국내 일부 매체 보도도 나왔는데요. 중국 누리꾼들도 SNS에서 해당 기사와 국내 댓글을 번역해 전했는데 중국인 대부분은 그런 반한 운동은 아직 본 적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던 군이 일부 진입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에 진입한 북한 소형 무인기 한 대가 P-73 비행 금지 구역을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은 안전과 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으로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설정돼 있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와 그 일대까지 침투한 건 아니라며 용산 상공이 뚫렸다거나 P-73 내 700m까지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 북쪽인 종로 상공까지는 비행했지만 용산 상공은 뚫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와 달라진 발표에 취재진의 질의가 쏟아졌고 군 당국은 해명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합참 군보실장입니다.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났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55년 1월 21일에 청와대 뒤 300m 지점까지 북한 김신주 일당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청와대를 위협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여기서 예 아니오를 약간 부탁드릴게요. 청와대 300m까지 내려왔을 때 청와대가 뚫린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를 위협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거죠. 담당 기관하고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쪽 지나가면 거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28일 그 바로 다음날 국회 국방위에서 성적 공개한 거는 서울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지도를 공개했는데 27일과 28일 하루 사이에 그 정보를 분석한 게 달라지셔서 지도를 그렇게 공개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다시 침범하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추가 도발 가능성은 크게 높다면서 완충지대로 분석되던 9.19 합의가 효력이 사라지면 오해에 따른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가 도발할 가능성 없습니까?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난해 9월 말 10월부터 대미 공세에서 대남 공세로 완전히 전환을 했어요. 초대형 방사포 30문 증정식에서 김정은 입에서 이게 남한 전역이 사거리다.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예. 이건 핵탄두 탑재해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은 이제 미국을 움직이다 안 되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러니까 남한을 약한 고리로 보거든요. 9.19 군사합의는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 근데 또 하나는 마지막 남북 간의 충돌을 막아주는 완충 장치까지 사라지면 이 오해에 따른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통일부가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효력 정지와 관련해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한정해서 언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드론 무인기에 대응해서 군이 새로 만드는 합동 드론 사령부는 육군 항공사령부가 주축이 돼 창설을 준비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합동 드론 사령부 창설을 위해서 현 육군 항공사령관 이보영 소장에게 창설 관련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또 현재 육군에서만 운영하는 드론 부대가 있지만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동 드론 사령부를 창설하려고 하는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드론 사령부와 관할 부대는 육해 공군 해병대 인원과 이들 군의 전력이 합동으로 참여해 구성될 전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신성식 검사장과 이를 기사화한 KBS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신성식 법무연구원 연구위원과 당시 KBS 법조팀장이었던 이모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신 검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한동훈 장관과 이동재 기자 사이의 녹취록의 실제 내용과는 배치되는 설명을 KBS 기자 A씨와 B씨에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을 비롯해 기존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개혁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YTN 뉴스에 출연해 온갖 기득권이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거대 양당 등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며 내려놓지 않으면 엉터리 쇼이자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는 검찰공화국과 전 정부 뒤집기로 요약된다며 특히 최근 K칩스법과 관련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바뀐 것은 국정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YTN이 지난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출처 없이 인터넷 내용을 그대로 베꼈거나 애초 계획한 기관 방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8명은 아랍에미리트로 공무국의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방향을 연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시의원과 실무진 12명의 여비부터 사전 간담회비와 현지 통역비 등 모두 4,800만여 원의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4박 6일 동안의 활동 결과가 담긴 82쪽 분량의 보고서를 YTN 취재진이 살펴봤습니다. 전체 분량 가운데 서울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교통체계를 비교해 분석하는 건 단 13쪽. 위원들이 한쪽씩 적어낸 검토 의견까지 포함해도 20여 쪽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방문국가와 교통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어떨까?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데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를 출처 없이 거의 그대로 베끼고 지난 2020년 열린 엑스포를 설명할 땐 두바이 경제관광부 홈페이지 내용을 옮기다가 어미를 미처 바꾸지 못했습니다. 또 인터넷 매체 기사를 베끼거나 영문 소개를 번역해오기도 했는데 잘못 번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리포트도 그렇습니다. 리포트 낼 때 그 인터넷 사이트
짜집기 한 거는 0.7이에요.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는 글 쓰신 분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초 연수 계획을 짤 때 두바이 도로교통청과 통합교통관제센터를 하루에 한 곳씩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 보고서엔 첫날 AI 박람회장에서 도로교통청과 관제센터 관계자를 면담한 걸로 대체됐습니다. 결국 이동 시간과 첫날을 제외한 사흘 내내 두바이 시내 교통체험만 했다는 겁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외유성 연수와 출장 논란이 끊이질 않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현장 답사가 꼭 필요한 건지, 하루에 최소 1개 기관 이상을 방문하는지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명시한 건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연수에 참가했던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보고서는 논문과 달라 베꼈다는 건 과하다면서도 인터넷에서 글을 가져온 건 맞는 만큼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상치 못하게 박람회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만큼 연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의회는 인용 출처를 표기하는 식으로 연수 결과 보고서를 소폭 수정해 홈페이지에 새로 게시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충남 태안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선심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태안군이 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정황을 확인해 가세로 군수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충남 태안군은 약 125억 원을 긴급 투입해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선심성 논란이 일었는데 대리서명 등 공문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문서를 보면 태안군이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해 제출한 건 위원회 개최 약 2시간 전인 오전 8시 7분쯤. 그런데 앞서 진행됐어야 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수립과 위원들의 심의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민단체는 사실상 정상적인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외부위원 한 명의 서명 필체도 달라 공문서 위조가 의심된다며 가세로 군수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행정 절차 위반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벌로서 다스려야 된다고 판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태안군은 정당하게 수립된 예산이라는 입장입니다. 태안군은 당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군의회에 수정 예산안을 먼저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결투기 개회 전까지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기구는 아니어서 예산안 제출 이후에 심의를 진행해도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외부위원회 서명을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담당자가 전화로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선 담당자가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서명으로 이제 과반수의 이 서명을 이제 받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고 그분이 이제 동의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동의한 걸로 봐서 이렇게 판단한 걸로. 지난해 말 공금 횡령과 음주운전 등 공무원들의 비행위가 잇따르자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던 가세로 태안군수. 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국민 세금을 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오늘 대거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서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지역이나 개발 예정지와 투기 우려지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합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아파트 단지 등은 오는 4월 26일에 지정기한이 만료됩니다. 또 잠실 일대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허가구역이 된 청담, 삼성, 대치동과 잠실동 전역은 오는 2월 22일이면 지정기한이 끝이 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월세 비중이 전체 임차 계약 가운데 절반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금리뿐만 아니라 깡통 전세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린 빅스텝을 두 번째 단행한 지난해 10월 이후 임차 거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계약 가운데 월세가 10건, 전세가 6건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62.5%입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는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이제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 당분간 2년 동안 고정금리 형식으로 이자를 납부한다는 생각이 있죠.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주택 거래 누적 통계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과 전국 모두 월세 거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늘어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버거워진 임차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간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매매 가격은 동시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수요층이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립, 다세대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 특히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방은 70%에 육박하고 전국은 59.5%, 서울과 수도권은 50% 중반을 넘었습니다.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는 것도 역시 임차인이 월세를 더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작을수록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세입자 주거 비용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평균 월세 거래액은 2021년 1분기 20만 1,500원에서 지난해 4분기 30만 1,000원으로 10만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월세는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비중은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서울시는 깡통 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 동안 대출 상환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깡통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 가운데 깡통 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어려워진 가구에는 최장 4년 동안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시작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장 4년 동안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올해 7월 이후로 미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당초 오는 4월부터 시작하는 게 목표였지만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앞머리에 다는 방출구 설치 등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관련 설비가 오는 6월 말쯤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오염수 방류는 설비 사전 검사를 마친 뒤인 7월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 뒤 2년 뒤인 올해 4월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해왔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90명에 가까운 러시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가장 많은 장병이 목숨을 잃었는데 러시아군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폭격을 받은 원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직자들이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시민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지켜봅니다. 뒤이어 각자 기도를 올린 뒤에 불꽃 앞에 빨간 꽃을 놓으며 추모합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교전이 진행 중인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에 숨진 장병들을 추모하는 집회입니다. Мы собрались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всех погибших воинов на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Собрались, потому что всем тяжело, а когда тяжело, нужно быть вместе. 러시아 국방부는 사건 직후 63명이라고 밝혔던 사망자가 89명으로 늘었다면서
비극의 원인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꼽았습니다. 휴대전화 금지 수칙을 다수가 어기면서 적에게 위치가 노출됐다는 겁니다. Данный фактор позволил противнику запеленговать и определить координаты расположени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для нанесения ракетного удара. 이에 모스크바 지역의회 부의장은 병사를 한 곳에 몰아놓은 것은 지휘관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러 성향의 돈바스 인민군 대표는 과실범죄라고 지적하며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더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탐지와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신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호위함에 실으며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Как я уже сказал, аналогов ему нету ни в одной стране мира. Уверен, такое мощное вооружение позволит надежно защитить Россию от потенциальных внешних угроз.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обеспечен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нашей страны. 러시아가 피해 규모와 특정한 원인을 제시하고 뒤이어 신무기를 과시하면서 내부 비판을 무마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주민을 고문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고문실이 또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각 4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최근 자국 군대가 탈환한 미콜라이우 올렉산드리우카 마을에서 고문실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이곳에서 적에게 협조하지 않으려는 지역 주민들을 무단 구금하고 잔인하게 고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텔레그램 메시지의 진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 키우 인디펜던트는 지난해 12월 23일 현재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지역에서 발견된 고문실이 모두 54곳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우적이라고 평가받는 네타냐후 총리의 새 내각이 출범한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장관이 이슬람 성지 방문을 강행한 걸 두고 팔레스타인은 물론 이슬람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장관이 무장정파 하마스 등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경호 인력을 대동한 채 동예루살렘 성지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방문한 곳은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 신성시하는 성지로 이슬람교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알-아크사 사원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교도도 방문할 수 있지만 기도와 예배는 이슬람교도만 할 수 있습니다. וכן, גם יהודים, בממשלה שאני חבר בה לא תהיה אפליה גזענית, ויהודים יעלו להר הבית. 1967년 3차 중동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이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갈등의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권은 이스라엘이 이슬람 성지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إذا كنتم لا تريدون حربا ثانية في المنطقة أمام ما يجري في الحرب الروسية الأوكرانية فعليكم أن تكبحوا جماح هؤلاء المجانين المتطرفين المتشددين. 중동의 긴장이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re deeply concerned by any unilateral actions precisely because they have the potential to exacerbate tensions or worse. 중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상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네타냐후가 이끄는 극우 연정은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서한 지구 등에서의 정착촌 건설 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과 충돌이 확대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이번 겨울 북미 대륙에서는 이례적인 눈폭풍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유럽에서는 갑자기 기온이 치솟아서 겨울이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해수욕을 즐길 정도로 기온이 올라갔고 알프스에는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의 겨울이 이상합니다. 추워야 하는데 춥지 않고 눈도 내리지 않습니다. 스페인 남부 말라가 해변에서는 해수욕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에서는
지난 1일 기온이 섭씨 25.1도에 이르면서 이 지역 여름 기온에 육박했습니다. Yeah, it's like nice weather for biking, but we know it's like the planet is burning, so we're enjoying it, but at the same time, yeah, we're scared. Aquí siempre ha llovido mucho, ha hecho mucho frío y estamos en enero y parece verano. 유럽 곳곳의 유명 스키장은 눈이 오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키 대회를 열어야 하는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에서는 결국 인공눈으로 슬로프를 만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 스위스의 비아르슈르올론, 독일의 랭그리 등 유럽의 유명 스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고온의 원인은 기후 변화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But I think there is a link with climate change here because climate change is making these extremes more frequent and making heat waves more intense. And it's really striking what we're seeing across Europe at the moment. 유럽과 반대로 북미 대륙은 혹한과 폭설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줄이려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오늘 장례 미사를 끝으로 영면에 들어갑니다. 교황이 모셔진 성베드로 대성전에는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방문해서 교황의 뜻을 기렸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7만 5천 명이 함께할 성 베드로 성당 앞 광장은 장례 미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는 경찰, 미사 현장 화면을 세계로 보낼 중계팀까지 무엇 하나 정성스러움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장례 미사는 바티칸 시스티나 합창단의 그레고리안 성가로 시작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자의 마지막 길을 축복하는 강론을 포함해서 미사의 모든 과정을 직접 주례할 예정입니다. 미사를 마치면 전 교황은 세 겹의 관으로 봉인된 뒤 41명의 역대 교황이 안장된 대성전 지하 묘지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The funeral for former Pope Benedict XVI will be very similar to a funeral that would be held for a pope who died while reigning in office. 일반 조문을 받은 사흘 동안 전 세계에서 20여만 명이 성 베드로 대성전을 찾았습니다. È emozionante venire a poter despedir a un papa. È stato un momento bello, toccante, soprattutto perché ho visto che tanti giovani hanno reso omaggio alla salma del Papa. 유흥식 추기경과 서울 대교구장 등 우리 천주교 성직자들은 조문에 이어 장례 미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서울 도심에 수천 호의 빈집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집을 우리만의 공간으로 꾸며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청년들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폐가에 들어가 빗자루와 톱을 잡았습니다. 왕십리 청년 모임 구성원들이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동네 빈집을 직접 개선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곳은 10년 넘게 쓰레기가 쌓여있던 폐가였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손길이 닿으면서 지금은 조금씩이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엉망이 된 집 마당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굵은 나뭇가지에 톱질까지 했더니 한겨울 강추위에도 금세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폐허가 된 집을 다 치운 뒤에는 동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웠습니다. 생활 쓰레기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은 그런 흔적들이 좀 많았어서 또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람이 떠나 버려지고 방치된 빈집은 지역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울 한복판에도 수두룩합니다. 서울시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2019년 기준 서울 도심에서 폐가와 빈집 2,900여 호가 확인됐습니다. 주로 구도심에 지어진 단독주택이 버려진 사례가 눈에 띄었는데 용산구와 종로구, 노원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직접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 정비사업 계획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적은 아직 저조합니다.
빈집 소유주들 대부분이 공공개발보다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대규모 민간 재개발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리나 신축을 하기에도 여의치 않아 기약 없는 개발만 기다리며 집을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을 원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있는 거고요. 개발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 지역 자체가 언덕백이고 도로가 좁고 맹지고. 개발이 늦어지면서 사람이 사는 집 옆에 폐가 여러 채가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건 물론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여기도 빈집, 저기 무허가 집도 9평인데 빈집, 또 여기도 빈집, 저기도 빈집, 또 저 아래도 빈집, 다 빈집이 지금 몇 가구인지도 셀 수도 없어요. 여기 올라오려면 사실 무서워요. 저 밤에. 대규모 정비와 개발 계획이 지연되는 사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겠다는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구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하면서 전국적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일요일 휴무를 빼앗으려 한다며 카트를 밀고 도로로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에서 이용하는 카트가 도심 도로에 나왔습니다. 카트를 밀며 행진하는 사람은 대형마트 노동자. 대구시가 한 달에 2번인 마트 의무 휴업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려는 것을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의무 휴업일 전환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특히 한 달에 이틀뿐인 일요일 휴식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우리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지난달 대구시에서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협약을 맺을 당시 벌인 시위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중범죄자라고 단정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대구시장, 이해 당사자인 우리는 대화를 하러 갔을 뿐인데 감금하고 우리를 푹 떠라 단정짓고.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일요일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 매출 상승 등 기대했던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휴업일 전환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교통 환경의 변화로 그 효과 속에 대한 의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 차원에서도 정부도 지자체별 상황을 따져 휴업일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휴식권은 근로기준법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휴식권 보장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같이 공감을 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대형마트하고 근로자 간의 그 근로기준법에 의한 조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일 휴업 효과가 없다는 정부와 지자체, 반대로 건강과 휴식권을 위협한다는 마트 노동자.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면담 요구를 수락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전장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한 줄짜리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장현이 구체적인 면담 일정과 방식을 제안한다면 양측이 조율해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장현은 이달 19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전장현은 이 기간 서울 지하철 4호선 회화역에서 열차에 타지 않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만 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 시장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방식의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남 통영의 섬 지역 주민들이 식순환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심각하기 때문인데 오죽하면 바닷물을 받아서 김장을 담글 정도입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저수지 물 높이는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15%에 불과한 실정. 그러다 보니 섬 주민 900여 명은 이틀에 한 번 급수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600톤 쓰던 물이 이틀에 300톤이니 평소에 4분의 1로 준 겁니다. 숙박업이나 식당을 하는 주민들은 손님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물 부족 때문에 오는 손님도 지금 내보낼 형편이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니까. 욕지도와 가까운 거리의 우도 역시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47명이 사는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은 마른 지 오래.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형편이라 빨래는 무트로 나가서 하고 옵니다. 이런 겨울 옷은 뭐 집에서 빨 수 없는 진게 세탁 물이 묻지. 그럼 아들 집에 가서 빨아. 김장도 바닷물로 했고 쌀 씻는 물이 아까워 끼니를 대충 때웁니다. 쌀 씻는 물도 아까워갖고 지금 내 라면 같은 거 뭐 컵라면 이런 거 먹고 있다니까. 통영 지역에 지난해 내린 비는 지지난해 6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는 터라 통영 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산과 들이 바싹 메말라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산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골 구조물 사이로 불길과 함께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양양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난 이 불은 엿새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폐기물이 2,000톤 넘게 쌓인 탓에 진화도 어려웠지만 산불로 번지지 않을까 밤낮으로 초비상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좀 강하게 불 경우에는 그 산불로 비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난달 28일에는 강릉시 왕산면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1,80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 지난달 강수량은 1mm 이하, 특히 강릉은 강수량이 0mm로 34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최근 30년 평균 강수량 30에서 40mm와 비교해도 극히 적은 양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도 자주 불면서 대형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낙엽이 부서질 정도로 산림 곳곳이 바싹 메마른 상태입니다. 불이 나면 쉽게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이 발생한 시기를 보면 겨울철이 24%를 차지해 봄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불법 소각과 산림 내 화기 사용을 금지해 주시고요. 특히 화목 보일러는 재를 처리하실 때 물을 충분히 뿌려서 안전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한파에 진화용 담수지가 얼어붙지 않도록 결빙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중국인 41살 A씨가 서울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A씨는 그젯밤 10시 1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서 방역버스를 타고 운서동에 있는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한 뒤 시설에 도착한 직후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CCTV 등을 통해서 A씨가 인천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추적한 결과 이틀 만에 오늘 서울에서 붙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중국인 41살 A씨가 서울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조한 가짜 의사 면허증으로 27년 동안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들을 진료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60대 남성 A씨를 공문서 위조와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 면허증을 이용해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등 9개 병원에 고용돼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행정 처리가 늦어진다는 핑계 등을 대며 새로 채용된 병원에 의사 면허 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대신 병원장 명의의 번호를 받아 환자 진료를 이용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경 창설 70년 만에 처음으로 순경 출신이 수장인 해양경찰청장에 취임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 김종욱 신임 청장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기본 임무에 충실한 해양경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해양경찰이 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난 1989년 순경으로 해경에 입문한 김 청장은 본청 수사국장과 교육원장, 장비기술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지냈고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하며 해양경찰청장이 됐습니다. 지난 1953년 해양경찰이 창설된 뒤 순경 출신이 청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K-팝 아이돌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각각 진입하며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최신 빌보드 200 차트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BTS 리더 RM의 첫 솔로 음반 인디고는 지난주보다 36위 하락한 39위를 차지했습니다. BTS의 엔솔로지 음반 프루프는 102위로 29주 연속 차트 진입에 성공했고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핑크도 192위에 오르며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낮이 되니 강추위가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1도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제 뒤로 뿌연 하늘이 보이실 텐데요.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호흡기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방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특히 부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밤부터는 영서와 경북 지방도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중부와 경북에 남아있던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 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고요. 절기 소환인 내일은 늦은 오후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는 최고 5cm, 강원도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퇴근길에는 눈비가 섞여 내리며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눈비가 내려도 동해안 지역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